귀한 어머님들은 특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오셔서 뵙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 기분도 굉장히 좋고 정말 희망적인 그래서 정말로 반갑고요. 근데 오늘 또 제한된 시간이니까 저를 이렇게 불러다가 시험도 칠 겸 장기 교수는 무슨 생각 갖고 사나 생각도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실제로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장기표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 가지고 맨날 되지도 않는 정치를 오래 할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할 겁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도 보일 겸 그러나 여기 대전제는 제가 이제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 소개도 할 겸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 나름으로는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는 저를 소개하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모색해봐야 될 정치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취지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소위 공자 앞에 문자 쓴다는 말 아니십니까? 제가 오늘 딱 공자 앞에서 문자 쓰라고 됐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자리가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제가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보시죠. 이 정치는 뭔가 이 사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역사가 시기죠. 역사가 어떤 과정으로 발달해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해 갈 것인가 이걸 통찰해야 됩니다. 통찰할 뿐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역사의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정말로 정확한 역사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왜? 세상은 이리 가는데 나는 이 방향의 정책을 구사하면 얘는 완전 꽝이죠. 그래서 역사의 발전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은 뭐냐? 자연과학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입니다. 이 세상에 이 수천 년 동안 또는 수만 년 동안 역사가 발전해 오는데 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뭐냐? 과학기술입니다. 그 과학기술의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뭐냐? 자연과학. 그래서 과학기술이 어느 단계까지 발달해 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얼마만큼 더 발전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역사의 발전 방향도 결정됩니다. 이 과학기술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기사를 보더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기사를 어지간하면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왜? 과학기술을 알아야 되거든요. 과학기술. 그래서 자연과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기초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그 발전된 사회를 분석해서 정리한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그 사회과학의 기초에서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과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연과학이 어떤 단계까지 발달해 왔느냐 하면 이게 제가 지난 역사하시는데요. 오늘날 이 과학기술은요, 이른바 첨단과학, 첨단기술이라는 말이 딱 적합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첨단까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첨자는 끝단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발달했습니다.
최고 단계로 발달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최고 단계로 발달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도 최고 단계로 발달했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입니다. 제가 별난 정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저는 오늘의 과학기술이 끝에서 끝까지 최고 단계까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최고 단계에 맞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정치를 이름을 붙여서 신문명 정치라고 하죠. 신문명.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근데 이 말은 달리 약간의 우리 신흥 종교를 빗대서 말하면 오늘의 이 세계적인 대변화는 저는 부천개벽이라고 합니다. 부천개벽이라는 건 뭐냐면 선천시대를 마감하고 후천시대를 여는 것인데 선천시대는 뭐냐? 빈곤과 질병과 갈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선천시대는. 후천시대는 뭐냐? 이 빈곤과 질병과 갈등이 없이 모든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회입니다. 이 후천개벽입니다. 저는 후천개벽을 열기 위해서 이 후천시대를 열기 위해서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갈등, 양극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인간성 타계, 온갖 것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후천시대를 열어야 될 때가 왔는데 그 열어야 될 때가 왔으면 그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못 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현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겠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걸 좀 더 그러면 과학기술이 어째서 그러면은 첨단까지 발달해 왔느냐? 저는 과학기술의 발달의 내용을 다음 4가지로 저는 분석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자연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부터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은 첫째는 에너지 혁명입니다. 에너지가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 신소재 혁명. 세 번째로는 전자혁명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과학 혁명. 이 에너지 혁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뭐냐? 원자 에너지입니다. 원자 에너지는요, 질량 1g이 에너지화하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없는데, 3만 톤의 TNT가 터지는 거하고 같은 에너지가 낸다는 거 아닙니까? 무한대의 에너지겠죠.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혁명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뭐냐? 원자 에너지. 저는 그래서요, 원자 에너지가 앞으로 언젠가는 상용화되자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기술이 덜 발달해서 위험하지, 앞으로 반드시 저는. 그러니까 이 원자 에너지는 뭐한데 아닙니까? 하지만 두 번째로는 신소재 혁명, 말을 풀리는데, 신소재 혁명은요, 주로 만약 플라스틱, 온갖 거 요즘 다 이런 거 신소재 아닙니까? 이거는 주로요, 분자 방정식의 분자 구조식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소재가 달라집니다. 이 플라스틱이 다 탄소 아닙니까? 다 탄소지만 석유도 탄소고, 석탄도 탄소고, 플라스틱도 탄소고, 또 심지어는 또 엄청나게 신소재,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제품 아니습니까? 그런 것도 다 카본 아닙니까? 탄소 아닙니까? 분자 구조식의 변화에 의해서, 말하면 신소재 혁명이 돼. 옛날 같은 집지라 그러면 나무나 돌이나 흙이 있어야 집이 되는데, 요즘 집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신소재로 그냥 지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전자혁명인데, 텔레비 보는 거, 인터넷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자. 네 번째로는 생명과학혁명인데,
요게 전부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자 에너지 혁명은 원자입니다. 원자가 반응. 그래서 원자입니다. 그 원자 구조식의 변화에 의해서 우라늄 239가 235가 된다. 이래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자. 신소재 혁명은 분자입니다. 분자 구조식의 변화. 이 그다음 인터넷, 뭐 텔레비 이런 거는 뭐냐면 급초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게 다 보는 이 전자. 그다음에 이 생명과학 혁명은 주로 유전자. 이게 전부 다요. 원자, 분자, 전자, 유전자라고 하는 물질의 급소 단위에 의해서 효과는 어떠냐? 극대의 효과예요.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에서 생명체도 못 되는 바이러스, 웃기는 것도 아니죠. 웃기지도 못하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 뭐 위기에 직면해 있듯이 이 조금 전에 말한 과학기술의 발달도 원자, 전자, 분자, 유전자라고 하는 물질의 극소 단위가 효과는 극대의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저는 첨단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고 과학기술이 최고 단계까지 발달했다. 과학기술이 최고 단계까지 발달했으니까 인류의 역사도 최고 단계까지 발달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는 열렸다고 보고 이러한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한 정치가 이 시대에 요구되는 정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변화를 문명의 전환으로 주장하고 즉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여기에 맞는 걸 해요. 그래서 뭐 신문명 시대에 이미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력을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즉 생산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생산력이 즉 옛날에 100명이 일하던 것을 지금은 10명 또는 1명이 일해도 옛날에 100명이 일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00명 하는 게 너무 작고 10,000명이 일하는 것을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히 사무 보는 거예요. 요즘은요 옛날에 예를 들면 도서관에 사서가요 한 1,000명이 가서 책을 골라야 되는 거를요 전 세계로 따지면 몇 백만 명이 골라야 되는 거를 우리는 1초 안에요 그 모든 자료를 내 책상 앞에 딱 갖다 놓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생산력이 그만큼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 이제 과학,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재화와 용력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요, 여러 가지 뭐 부족하다, 뭐 빈곤이 있다, 이런 거는요, 이거는 생산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너무 생산력이 풍부한데 거기에 맞는 국가 운영을 못하니까 미스매치 된 겁니다. 미스매치. 실제로는요, 생산력이 무한됩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퍼킨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계 생산비 제로의 시대라고.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는요, 물질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경제적인 게. 즉, 그것이 넘쳐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게 많은데 당신 그 헛소리 하는가? 이거는 미스매치입니다. 실제로는 넘쳐나는데 거기에 맞는 그 국가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부족한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국가 운영을 잘못해서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 이 전자혁명, 말하면 정보통신수단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그래서 보세요. 이 정신 말하자면 수준이 각성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요즘은
어디 가서 강의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뭐지? 전화기만 털면 뭐, 전 세계 뭐, 어떤 뭐, 석학의 지식, 강연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는 지식 수준이 올라가느냐?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지금요, 저는 우리 사회에요, 문제가 많은데, 특히 정치권에 문제가 많은데, 정치인들이 말이야, 너무 자기 이익만 챙겨서 탐욕에 가득 차 있다.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탐욕에 가득 차 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진짜 문제지.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더 문제는 뭐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남을 위한 일을 못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이게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알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데, 저는 그래서 정말로 건강님 말씀인데요. 여기 뭐 저도 신문 많이 안 봅니까? 뭐 돌아가는 거 보는데 문제가 뭐냐?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무지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지적 역량이 최고도로 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조건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인간의 지능은 어떻게 되냐? 무식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거 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국민도 무식하고요, 정치인도 무식합니다. 근데 그 무식의 원인이 어디냐? 탐욕. 헛된 탐욕. 자기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때까지 옛날에 못 살 때, 어려울 때 그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소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진짜로 이 시대의 문제는 뭐 탐욕, 뭐 이기심 다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무식이다. 무식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하면 경제적인 안정, 풍요롭게도 되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게 다 충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또 살아가는데 지적 역량도 고도화되고, 이러면 어디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정신력도 보양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안 그래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없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개화가 되고, 그러면 최고의 행복.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제를 했을 때, 즉 모든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냐?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요, 오늘 요 말씀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말을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듣는 단어들은 몇십 년 동안 몇백 번을 한 말입니다. 다 입에 다 붙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게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첫 단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건설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걸 못 이루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망합니다. 저는 여기 요즘 뭐 청년실업, 비정규직, 뭐 양극화, 뭐 인간성 파괴, 뭐 학교 폭력, 뭐 성폭력, 뭐 많지 않습니까? 이거요,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해서는데 그 부분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진짜 정말 참 부분적으로 조금 개선될 뿐이지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즉 그만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때 그 다 부분의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부천 세상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사회과학적으로는요 인간 해방의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쓰면 마르크스가 그 말을 꼭 한 건 아니지만 마르크스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게 있었어도 저는 그 말을 그것도 어려운 말이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저 표현으로는 자아실현의 세상입니다. 자아실현. 이게 최고의 행복인데 이런 세상을 열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총론인데 그런데 내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국민소득이요 우리나라 지금 32,000달러죠. 근데 뭐 환율이 올라가지고 조금 뭐 떨어졌다. 하여튼 뭐 32,000달러인데 그런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선거대 그런 구호가 뭐냐. 지난번에 747도 있고, 내가 뭐 5위 만들겠다, G8 만들겠다, 뭐 몇 프로 올리겠다 하는데요. 국민소득이요, 32,000달러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의 공약대로 국민소득이 한 5만 달러, 7만 달러, 10만 달러가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네? 아니죠. 근데 왜 잘 올리죠? 그래야 그것도 저렇게 숫자를 올리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이요, 이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지금 32,000달러인데 64,000달러가 되면 지금보다 좀 잘 살겠는가? 7만 달러가 되면 잘 살겠는가? 이거 질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국민들은 그게 듣기에 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7만 달러가 되면 잘 살 수 있을 때 자꾸 국민소득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렇게 해야 되지. 국민소득이 7만 달러 되면 더 어려워지는데 자꾸 국민소득 올리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웃기는 정치입니다. 웃기는 정치. 국민소득이요, 더 올라가면요, 더 불행해집니다. 이거는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소득이요, 7만 달러입니다. 또 서유럽의 지금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저런 나라도요, 보통 5만 달러 내 7만 달러. 스위스는 8만 달러입니다. 국민소득,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의 국민소득이 7만 달러인데요, 지금 물론 잘 사는 면도 있어요. 인간 세상이 이래 복잡한데, 한마디로 못 산다, 잘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말에 그 한계는 있다는 걸 전제로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만약에 국민소득 더 10만 달러 되고 15만 달러 되면 더 잘 사느냐? 그 잘 산다 할 사람 없어요. 대답 없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고등학생한테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32,000달러인데 64,000달러 되면 잘 살겠냐? 그랬더니 학생들도요. 근데요, 국민소득이 7만 달러 되는데도 어려워 죽겠다 해가지고 계속 경제성장 해가지고요. 국민소득이 한 15만 달러 되면요. 지구가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미국 사람만 그래 잘 살아야 됩니까? 중국의 15억 인구도 다 국민소득 15만 달러, 10만 달러만 돼도 이 지구 날아갑니다. 굉장히 국민들이요, 굉장히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소득이 32,000달러일 때도 국민의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요, 국민소득이 한 10,000달러일 때, 그래, 뭐라고 32,000달러까지 가나, 10,000달러일 때도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없나, 5,000달러일 때는 못 만드는, 그건 안 됩니다. 아까요, 지금까지의 시대는 빈곤과 질병과 갈등이 불가피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왜?
생산력이 그만큼 낮았거든요. 즉 지금까지 시대는요, 사람이 두 끼, 8알, 그러니까 새끼를 못 먹던 시대가 그동안에 쭉 지속되어 온 거야. 근데 이 과학기술의 첨단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끼 먹을 수 있게 가능해진 거야. 지금 내 끼도. 그래서 지금 국민소득이 32,000달러 정도가 되면 적합하다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6만 달러 되고 7만 달러 되면요, 더 불행해집니다. 왜 우리가 더 불행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식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나왔다 하면 일자리 창출합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문국현 씨 있죠. 그 사람이 그 문국현 솔루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사봤어요. 봤더니 일자리를 자기가 대통령이 1000만 개를 만들겠다. 일자리 1000만 개 만들 수가 없지만 만들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100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500만 개 만들자 했으니까 나는 700만 개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700만 개 했으니까 나는 1000만 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여러분 더 만들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이 일하는 것을 1명이 일해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일자리 자꾸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UN 일자리 보고서 등등에 다 통계로 나왔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요. UN 일자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언제 나오냐면 2015년도에 나온 겁니다. 내가 그 통계가 상당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중요 16개국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00만 개, 없어지는 일자리는 720만 개. 그러면 순 없어지는 건 몇 개죠? 520만 개입니다. 순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건 200만 개밖에 안 되고, 없어지는 건 720만 개. 이게 역사에, 이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딱 보면 아는 거지. 딱 보면. 계속 자동화가 되죠. 로봇 나오죠. 드론 나오죠. 특히 사무직이 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더, 왜? 이건 뭐 보다, 이건 몇 개만 누르면 사무가 다 되었는데 엑셀 같은 게 있잖아요. 엑셀 파일. 일자리가 줄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거는 국민소득이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소비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느냐. 이것도 또 물어보나만 하는 질문이죠. 아니죠. yes and no죠. 물어보나만 하는 질문 아닙니다, 대표님. yes and no예요.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네, 예스. 근데 사실은 예스죠. 모든 사람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루 세끼 먹기가 어려웠던 시대에는요, 그게 맞습니다. 세끼 먹기가 어려웠던 시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한 15,000달러밖에 안 될 때는 더 많이 내가 소득을 얻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나의 행복 생기는 기회였어요. 근데 세끼를 먹게 됐는데요. 근데 더 많이 소득을 갖고 더 많이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4끼 먹으면 고통스럽잖아요. 하루에요 10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금년에 고추 농사가 풍년이다 그러면 고추 농사 지은 사람은 덕봅니까? 손해봅니까? 손해봅니다. 이게 국가 운영이 잘못돼요. 어떻게 하늘이
적당한 비 뭐 내려가지고 또 사람도 노력해가지고 고추 농사가 잘 됐는데 고추 농사 지은 사람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망하는 시대입니다. 이 현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또요 저같이 이렇게 좀 여인 사람하고 살찐 사람하고 여인 사람이 요즘 나은 시대 아닙니까? 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뭐든지 너무 많아서 고통을 겪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그래서 저는 그런데 우리 사회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국가 운영을 해 주셔야 되냐. 그건 여기 제가 자세하게 뭐 책에도 써놓고 여기도 뭐 정리해온데 그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대략 이러한 문제의식을 처음 말하는 정치는 사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 방향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가면 역사의식이 정확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의 역사의식은 이거는 새로운 문명 시대의 도래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후천개벽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후천개벽의 시대는 어떤 세상에 와야 되는 거냐?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국가 운영, 이념과 정책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기표에 자아실현 정치로 뭐 이런 책도 많이 쓰고 뭐 이랬는데 대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어머님들 좀 토론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저도 답변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세 포인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후천개벽은 후천세대, 후천개벽은 뭐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을 제일 가져와 제일 정리를 잘한 사람이 강정산입니다. 정산도에서 이게 그 선천시대에서 모든 원한 것으로 물어뜯고 미워하고 이런 걸 후천개벽의 인간들이 되면 전부 다 용서하고 껴안고 사랑하고 있다. 강정산이가 이 천지 공사를 7일 동안 하면서 1900년대 초반에 이 아이디어를 낼 때는 배경 자체가 지금의 우리 국민 인간, 더 넓게서 인간, 좁게서 국민의 멘탈리티, 자연환경, 기술환경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정산의 후천개벽은 지금 말씀하신데 자 우리가 이렇게 다 풍족한 이유는 아까 첨단 기술에 거쳐가 있다. 그 둘째 부분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풍부한데도 왜 3끼만 먹으면 되지 5개, 6개, 7개 먹어가지고 먹고 나가는 먹는 돈보다 더 많이 쳐발라가지고 이 살 빼는데 완전히 돼지같이 악마같이 뛰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스스로 만든 멸망이 아니냐. 강정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프레임이 당미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상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과연 먹혀들 것인가. 두 번째, 정치라는 건 마키아벨리즘 읽어보셨잖아요. 마키아벨리가 지가 진짜 한이 없었다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책을 안 썼어요. 자기가 정치를 좀 하다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목 잘리고 한 13년 하고 난 게 야 돌아와 너 해가 그 다음 자기는 귀향을 가고 난데 언젠가 자기에게 왕이 엄청난 일을 시켜줄 줄 알았더니 안 지켜주니까 그 섬에 귀향 가서 18년 동안 자기가 쓴 책이 이게 세계 최고의 전략서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마키아벨리를 들여다보면 뭐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탐욕이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권력이고 이 두 개를 빼고 나면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절명의 원칙이에요. 공산주의 아니라 하리비 같은 주의라도 다 권력과 탐욕과 권력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기 뭐야 지금 이 후천개벽과 같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 도사님 같은 말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 강력 본드를 붙여봐도 제대로 안 붙어. 세 번째 과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보셨어요. 저도 절대 동감하는데 앞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과학의 힘뿐이라고. 저도 절대 책을 저도 뭐 제라드 다이아몬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책을 과학 이 기술 양자 이론이나 이런 걸 다 읽어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을 퀀텀 점프, 아인슈타인의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술을 끌어올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을 대표님은 신소재 혁명, 전자혁명, 에너지 혁명, 생명과학 혁명 다 나누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 다 해주시고 정말 이건 맞는 말씀인데 그럼 니는 뭐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냐? 제 의견은 아니고 스티브 호킹이 말한 7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이라는 이 유전자학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스스로 해내므로 지구는 100년 후에 망한다. 200년 후에 지구는 없어진다. 이유는 why? 생명과학을 연구하면서 AI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 AI를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지면은 AI가 우리를 어택을 합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게 인간끼리 싸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AI에 의해서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첨단 기술 4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명 정치로 갈 수 있는 이 기반이, 그리고 신문명 정치라는 건 바로 부천시대를 여는 한 채널이라고, 혹은 궁극적인 목표를 친다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 새끼한테 잡아먹히거나 내 새끼한테 배반당하는 게 첨단 과학이 지금 인간을 끌어가고 인간이 그렇게 첨단 과학을 끌어갑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제 질문은. 대표님 정치학은, 그리고 정치론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플랑크톤이 못 사는 정치 연못이래요. 다 아실 거예요. 플랑크톤 살려면 뭐 적당히 찌끄러기도 있고 뭐가 좀 와가지고 뜯어먹을 게 있어야 플랑크톤이 살고 그래야 고기가 모이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같이 끌어들여서 미안하지만 김문수, 장기표 다 플랑크톤이 없는 정치예요. 제가 신문명 정치가 아니라 플랑크톤이 없는 정치야.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것도 다 플랑크톤이 없는 정치, 신문명 정치가 아니라 플랑크톤이 없는 정치로 가기 위한 유토피아의 그림을 그렸었어. 모두가 존경은 하지만 that's it. 리스펙트와 리얼리티하고 이 간극이 너무 커. 간극이 너무 큽니다. 아니, 단백질을 공급하려고 하면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플랑크톤이 없는데 가가지고 아무리 던져놔도 단백질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첨단 과학 시대를 보시는 눈, 그리고 과학이 인간의 역사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든가 유발 하랄이라든가 뭐 지금 나오는 책들을 문명에 지금 또 파괴, 유발 하랄리의 사피엔스, 뭐 인간 스스로가 도로 이 고통을 당하는 세계사, 거꾸로 가는 세계사에서 인간이 왜 도리어 침략을 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잠자다 일어나가 X 소리, 개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세계적인 석학들의 특징이 뭐냐? 역사를 모르면 세계를 바꿀 수 없다는 건데, 그 역사가 옛날에는 그러는 시간만 얘기하는 역사인데 지금은 이 역사라는 게 과학이 핵심이 되는 역사가 절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시각 이거, 그 다음에 4대 첨단과학, 그러므로 우리는 신문명 세계로 갈 수 있다. 신문명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아멘. 유토피아인데 여기에 어르신 대표께서 기본에 과학기술하고 접목을 시키는 게 지금 부천 개벽시대와 접목을 시킨다는 게 시대 환경적으로 두 개가 굉장히 엇갈린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정말 형이상학적인 생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렇게 정치에 고민하시는, 그리고 나라에 대해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책을 하나 선물을 드리면 마키아벨리즘 책부터 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마키아벨리즘을 정말 읽어보면 우역질 나도록 그러나 너무나 정난한 인간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 못 벗어나. 그래, 또 말씀 아예 왜 그러나 뭐 제가 드릴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뭐 같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 뭐 꼭 정답 정답은 없는 정답이 없어요. 말씀하실 분들 좀 하십시오. 말씀하실 분 하시도록 하고 뭐 답변하는 게 아니 말씀하실 분 하신 사이에 좀제 견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참고로요.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 저는요,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주의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주의자. 생각은 못하는데, 저는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요, 좋은 생각이라 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제가 지금 78살인데, 제가 또 노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송영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반적으로요, 뭐 마르크스가 잘못됐다, 뭐가 됐다. 그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탐욕의 화신임을 무시합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는 것을 몰라서 저런 이상주의를 펴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요, 굉장히, 요 문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남 비판할 때요, 특히 이상주의를 펴는 사람한테 비판할 때, 당신은 말이야,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특히 우리 사회에 지금요, 이른바 자유주의, 보수라는 이 잘못된 사고가 확 비판하는 핵심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질이야.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의 욕망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내가 그래서 아까도요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 뭐 작년실에 있는데 무지가 문제가 없다. 무지의 반대말이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표가 틀리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행복하려고 그러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지혜로우려고 그러면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바보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자기 자신의 행복. 그래서요, 저는 이 사회를 바로잡아가지고요, 경제학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제학 혁명.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보는 시사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냐면, 자원은 유한한데,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니까, 이거를 정거래 법칙에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합리적으로 이거를 자원을 배분하는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것이 경제학입니다.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연구해서 연구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런데요, 경제학의 대전제가 뭐냐? 자원은 무한한데 욕망은 무한하니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방법을 연구해서 내놔야 돼. 이게 경제학입니다. 이 대전제가요 무너졌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자원은 무한합니다. 자원은 유한한 게 아니고 자원은 무한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건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원을 말하는 것이지 뭐 딴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은 무한하게 되는데 욕망은 어떠느냐? 이제는요 유한해야 됩니다. 욕망이요 무한하면 되냐? 4끼 먹고 5끼 먹고 10끼 먹고 죽는 겁니다. 욕망은 이제는 유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 책에도 보면 경제학 혁명이 일어나요. 이거를요, 일찍 예언한 사람이요,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케인즈라는 사람이 1930년도에 내 손자 세대를 위한 경제적 에세이, 그런 게 있어요. 그 Economic Probability of My 그런데 지금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내 손자 세대, 100년이죠. 100년쯤 후에는 우리 경제학자들이 말하자면 뭐 생산해주고 뭐 소비가 되고 포용해주고 즉 경제적 성장을 연구하는 그런 일에 종사를 안 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된 거다. 이 케인즈는 또 잘 아시는 거고 경제학자만이 아니라 케인즈는 다방면에 있어서 정말로 천재입니다. 원래 인간 자체가 천재예요. 그 천재니까 그걸 다 1930년대에 보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경제가 지금까지는 경제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아닙니다. 하나는 생산하고 하나는 분배하고 그걸 유통하는 거, 이거 잘 되게 하는 게 경제거든요. 이런 경제학자가 이런 데 몰두하고 있으면 안 된다. 뭐냐,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이 주장은 제가 뭐 케인즈한테서 이건 나중에 이런 거고 내가 뭐 케인즈가 그렇게 해서 제가 따라 한 건 아니지만 케인즈 생각과 저 생각이 굉장히 같습니다. 요컨대 경제학 혁명입니다. 혁명은 뭐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거, 이걸 만약에 무한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걸 인정을 하면요, 그건 어리석은 거야. 결과는 뭐냐, 자기의 불행이에요. 자기가 불행해. 남 불행한 건 문제야. 나는 항상요, 자기를 위하라, 이거 자기를. 그래서, 이거 뭐, 부서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경제학 혁명이죠. 그럼 경제학이 뭘 해야 되느냐? 경제활동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득을 챙기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걸 연구를 해서 방안을 내는 경제학이. 그게 뭐냐, 제가 발견한 것은 자아실현입니다. 경제활동 속에서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 보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목표가 이제는, 옛날에는 목표는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비, 원활한 유통인데 이제는 경제활동 속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내야 되는 게 저는 경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 탐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아까 호킹 박사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AI가 딥러닝 과정을 거쳐서 말하자면 초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요즘 벌써 어제 뭐 보니까 AI가 시를 쓴다고 그랬죠. AI가 시를 좀 있으면요, 근데 이제는 이 뇌과학이 앞으로 막 굉장히 발달합니다. 많이 사회보고. 이게 지금 인간이요, 말하자면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너무 선전하죠. 이런 건 이 과정을 보고 트랜스 휴먼 시대, 트랜스 전환,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 시대. 포스트 휴먼 시대가 오면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뭐 된 게요, 인간을 도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위기를 경고한 사람이 바로 호킹 박사. 그 다음에 또 여기 웃기는 사람 있죠? 웃긴다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저 자동차 테슬라 있잖아. 그 웃긴 사람이 아니고. 웃기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뭐 웃기는 발언도 좀 하기는 하지. 아니,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그런 사람들 이러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요, 아실로마 원칙이라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이대로 놔두면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사라질 지경이라, 이게 막
자, 이 망하는 게요, 지금 인류가요, 진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에서도 망하지만 AI에 의해서도 지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걸 내가 하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내가 요즘은 그냥 프린트만 해왔는데 유럽 의회에서 2016년도에 몇 가지 방법을 킬러 스위치, 즉 인공지능을 만들면은 반드시 킬러 스위치를 붙여야 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면 안 되는 장치를 붙여야 되지. 지멋대로 그냥 계속 그냥 발전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고 인간의 해를 입는 것을 보고 모르는 척 해서다. 뭐 그런 원칙. 또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해야 돼. 이런 몇 가지 원칙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유럽 의회에서. 그럼 또 아슬로마 원칙이라 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있는데, 즉 그 정도로 우리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AI에 의해서도 인류가 지금 위기에 지금 직면했는데, 저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뭐 AI가 지 아무리 기술도요,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기술이어야 되지, 인간 파멸시키는 기술을 우리는 적어도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까? 포스트 휴먼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건 못 잡아먹도록 만들어야지. 저는 그래서 약간 낙관도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인간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지, 과학기술이 지멋대로 가면, 포스트 휴먼 갈 것도 없이, 원자 폭탄 만들었다고 해서 더 터뜨려서 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즉, 과학기술이 인간의 통제하에 놓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으로, 강정산 선생은 말씀하셨는데, 우리요, 고한 말부터, 일제시대 거치면서, 강정산, 또, 동화, 소태산, 이런 분들요, 굉장히 탁월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저는 지금 한참요, 과학기술이 넘쳐가지고 주변에 널리야 이제 겨우 알아보는데요. 소태산 스님, 박준빈 스님 같은 사람은요, 원국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원국의 캐치프레이즈. 즉, 물질이 개벽하면 하니까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그래서 원불교를 창시합니다. 또 우리 송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석가는 일찍이, 석가가 종교 지도자들, 창시자들 목표 뭔가? 구원, 해탈, 행복 아닙니까? 행복하려면 무엇이 되냐? 탐진치, 진짜는 빼고 탐욕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목표는 행복 아닙니까? 근데 일찍이 석가나 예수 등등이 말씀하시기를 욕심의 노예가 되면 불행해진다. 왜 우리가 불행해져야 되겠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욕심을 없애야 됩니다. 질문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운데라서 그거는 두 분이 충분히 이야기했고, 어느 정도 100%는 이해 못해도 한 70%는 이해하는 걸로 하고, 그래. 다른 분도 얘기하고, 나머지 편하게 시간이 많이 마무리가 제가 중간께서도 나중에 여기 한 우리끼리 속이 될 만한 오늘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가 송년은 많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잘안 합니다.